우리가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거의 신과 같은 천재들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들이 자기 음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인 취급까지 받으며 싸워야 했다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혁명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작곡가 하면 뭔가 신성한 영감을 받는 고고한 예술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18세기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요제프 하이든 같은 위대한 거장도 귀족 가문을 위해서 제복을 입고 식사 시간에 연주를 해야 했어요. 말 그대로 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바로 산업혁명과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이 음악을 귀족들의 전유물에서 대중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새로운 음악 경제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산업혁명으로 돈을 번 새로운 중산층이 우리도 문화를 즐기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마침 악보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악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음악은 더 이상 궁전이나 교회에 갇혀 있지 않고 누구나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는 시장의 성품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음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그래서 이 음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라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이 떠오른 거죠. 예전처럼 귀족 후원자가 이건 내 음악이야 라고 하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창작자가 자기 작품의 주인이 되려면 일단 법이 그 작품을 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음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됐을까요? 그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710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앤여왕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중심을 출판사에서 창작자, 즉 저자에게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창작물이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법은 글로 쓰인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과연 악보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기호로 표현한 건데 이걸 과연 책이랑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걸 두고 법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이 기나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이 출판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맨스필드 경이 이렇게 선언해요. 음악은 과학이고 글로 쓸 수 있으니 당연히 법이 말하는 저작물이 맞다. 바로 이 순간 음악은 마침내 법적으로 글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곡가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쌓여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악보를 소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음악이 연주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공연권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음악 저작권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법적, 경제적 환경, 이 새로운 판을 완벽하게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든 최초의 작곡가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루트비그 판 베토벤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드러나죠. 그는 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음악 장사취가 아니다 라고 일갈하면서 자기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정말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원고료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자기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증표였던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토벤의 천재성은 작곡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날의 똑똑한 아티스트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아주 선구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였습니다. 베토벤의 비즈니스 모델 한번 뜯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동시 출판. 아직 국제 저작권 협약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악보를 발매해서 해적판이 나올 틈을 안 준 거예요. 둘째, 독점 판매권. 특정 출판사에 독점권을 주는 대신 아주 높은 선급금을 받아냈죠. 심지어 귀족에게 곡을 헌정하는 전통적인 방식까지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의 가장 혁신적인 전략이었던 동시 출판.
이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마치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 나라의 출판사와 발매 날짜를 딱 맞춰서 불법 복제본이 퍼지기 전에 정식 악보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하지만 모두가 베토벤처럼 이 새로운 세상의 승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과도기에 그 틈새에서 희생된 비운의 천재들이 있었죠. 바로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입니다. 두 사람이 겪은 고통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모차르트는 자기 악보를 몰래 베껴서 팔아넘기는 해적 같은 필사자들 때문에 평생을 싸워야 했고요. 슈베르트는 그의 천재성을 헐값에 사들여서 자기 배를 불린 약탈자 같은 출판업자들 때문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복사기도 어떤 시절이잖아요. 악보를 만들려면 필사자에게 원고를 맡겨야 하는데 모차르트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악보를 빼돌릴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방에서 직접 감시하면서 필사 작업을 시켰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죠. 슈베르트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법은 출판사가 한 번 작품을 사면 그 이후에 모든 권리를 다 갖게 했거든요. 덕분에 출판사 사장이었던 안톤 디아벨리는 슈베르트가 죽은 뒤에 그의 곡들로 백만장자가 됐지만 정작 슈베르트는 평생의 가난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불공정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희생과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작곡가들의 투쟁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피와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 덕분에 작곡가가 연주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공연권이 생겼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열티 시스템의 기초가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창작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예술가라는 개념도 바로 이들의 투쟁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를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멜로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각은 사실 이 거장들이 온 삶을 바쳐서 싸워 얻어낸 위대한 유산인 셈입니다. 200년 전 그들은 자신의 악보, 자신의 음표를 소유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는 AI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창의성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 그들의 치열했던 투쟁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